추위가 그녀의 영혼을 꿰뚫으며 길 위에서 떨게 만들었다. 한 백만장자가 멈춰 예상치 못한 연민에 사로잡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밝힌 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서울의 텅 빈 거리를 휘몰아치는 가운데 김준호는 그의 벤츠를 도시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운전했다. 대시보드의 시계는 밤 1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에게 시간은 몇 달 전부터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런 야간 드라이브는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서초동에 있는 그의 저택에 숨막히는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다. 52세의 김준호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성공적인 투자회사, 서울의 엘리트 반열에 오르게 한 재산,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성아 중 한 명이라는 명성. 하지만 그가 불이 켜진 상점들과 어두워진 사무실 건물들을 지나치며 운전할 때 그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민지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녀가 남긴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들의 8살 된 딸 수연이는 이제 그의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수연이조차도 그들의 집에 자리 잡은 그림자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한때 민지의 웃음소리와 가족 모임의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활기 넘치던 방들은 이제 그가 털어내기를 꺼리는 기억의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다. 15년 동안 충실히 일해온 가정부 박 여사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도착해서 수연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군대식의 정확성으로 집안일을 관리하며 김준호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효율성은 고마웠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속 혼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그가 강남대로로 돌아서자 내리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일기예보는 심한 겨울 폭풍을 경고했지만 김준호는 화이트하우스 상태에서 위안을 찾았다. 바깥 세상은 그가 내면에서 느끼는 무감각과 일치했다. 민지는 항상 눈을 좋아했다. 눈이 세상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거의 인도에 웅크리고 있는 인형을 놓칠 뻔했다. 한 여자가 얇은 재킷만 걸친 채 삼성동 인근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광경은 그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김준호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로 움직이기 전에 그의 마음이 결정을 내렸다. 민지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준호야, 친절은 아무것도 들지 않지만 친절하지 않음은 모든 것을 잃게 해. 그녀는 항상 그 말대로 살았고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차를 연석에 대고 멈췄고 헤드라이트는 여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추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 머리에는 조기 백발이 섞여 있었다. 초라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에는 위험이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부인, 김준호가 채서 내리며 두꺼운 양모 코트를 손에 들고 불렀다.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받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경계심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김준호는 그녀의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잘 관리된 손,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할 때 나오는 세련된 말투, 그리고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거의 익숙한 듯한 우아함.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녀는 고집을 부렸지만 그녀의 떨림은 그녀의 말과 달랐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발 받으세요. 김준호는 민지의 부드러운 고집을 떠올리며 강하게 권했다. 최소한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폭풍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망설였고 그의 얼굴을 강렬하게 관찰하며 그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슬픔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왜요? 그녀는 간단히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김준호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질문을 고민했다. 쉬운 대답은 기본적인 인간의 품이나 그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그녀에게서 인식했다. 누군가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침내 민지를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때때로 낯선 사람의 친절이 우리가 가진 전부일 수 있어요.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긴 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천천히 여자는 일어서서 그의 코트와 묵시적인 피난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차로 향하는 동안 김준호는 그녀의 옆모습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그림새했고 그것은 그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억의 유령이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그가 승객석 문을 열며 자신을 소개했다. 여자는 그의 코트를 더 단단히 감싸며 대답했다. 이수진이에요. 그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폭풍을 뚫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 우연한 만남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풀어내고 김준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며 결국 그들 중 누구도 찾고 있지 않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김저택의 철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김준호의 벤츠가 눈 덮인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이수진은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 우뚝 솟은 웅장한 한옥 양식의 저택을 보며 눈이 커졌다. 건물의 따뜻한 불빛이 소용돌이치는 눈을 뚫고 거의 신비로운 빛을 만들어냈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어쩌면 인식, 하지만 김준호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다. 이 집은 몇 세대 동안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요. 그가 차를 지붕이 있는 입구로 몰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때때로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이 정문에 다가가자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은빛 머리는 평소처럼 단단히 묶여 있었다. 가정부의 표정은 걱정에서 간신히 감춰진 불승인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보았다. 김 선생님, 저희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폭풍이. 그녀는 문장 중간에 멈추고 이수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김준호는 그녀의 어조에서 미묘한 경고를 알아차렸다. 박 여사는 항상 가족을 보호하는 입장이었고 민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더욱 그랬다. 박 여사, 이분은 이수진 씨예요. 폭풍을 만나셔서 거기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파란색 객실을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국도 좀 준비해 주세요. 가정부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지만 오랜 전문적인 훈련이 승리했다. 물론이죠, 선생님. 이수진 씨, 저를 따라오세요. 이수진은 망설였고 박 여사의 꺼림칙해하는 태도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제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여기 계세요. 김준호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적어도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는요. 박 여사가 이수진을 위층으로 안내하는 동안 김준호는 그들의 대화 조각이 웅장한 계단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다. 가정부의 날카로운 어조는 이수진의 더 부드러운 대답과 날카롭게 대조되어 보통은 조용한 집을 불협화음의 교향곡으로 채웠다. 현관에 혼자 남겨진 김준호는 벽난로 위에 걸린 큰 초상화에 이끌렸다. 민지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처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과 같은 따뜻함과 연민으로 반짝였다. 그 그림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완성된 것으로 그녀가 가장 빛나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때때로 늦은 밤, 그는 거의 그녀가 액자에서 나와 그들의 삶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수연이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유니콘 잠옷을 입고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녀의 꿀색 머리카락은 어머니와 너무나 닮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져 있었다. 꼬마야, 왜 일어났니? 김준호는 계단을 올라가 딸을 팔에 안았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 여사님과 있는 아가씨는 누구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는 수연이를 다시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며 설명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을 거야. 수연이의 방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저택이 형식적이고 거의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동안 이 공간은 색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수연이가 직접 방을 꾸미도록 고집했고 그 결과 무지개 벽과 인형들 그리고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즐겁게 뒤섞인 혼돈이 되었다. 김준호가 그녀를 다시 침대에 눕히자 수연이의 눈은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액자 사진으로 향했다. 민지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고 둘 다 잊혀진 농담에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도 그 아가씨를 도와주셨겠죠, 그렇죠?
그 질문은 그를 불시에 습격했고 민지의 영향력이 그들의 딸에게 미친 달콤 쓸쓸한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래 꼬마야, 엄마는 확실히 그랬을 거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김준호는 이수진이 부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조용히 국을 준비하는 동안 조리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빌린 옷으로 갈아입었고 아마도 박 여사의 비상용 물품에서 나온 것 같았다. 그녀의 검은 머리가 젖은 채로 어깨 주위로 떨어졌다. 따뜻한 부엌 불빛 아래에서 그는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흉터, 박 여사가 마지못해 제공한 뜨거운 차를 들고 있는 손의 미세한 떨림. 더 따뜻해지셨나요?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당신의 집은 아름다워요. 저를 떠올리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마주쳤고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강렬함이 있었다. 딸이 있으시네요. 수연이에요. 그는 확인했고 작은 미소가 그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8살이에요. 내가 8살이었을 때와 같은 나이네요. 이수진은 갑자기 멈추고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박 여사는 아마도 필요 이상의 힘으로 이수진 앞에 뜨거운 국그릇을 놓았고 도자기가 대리석 조리대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대어 필요한 것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김준호는 가정부의 엄격한 태도에서 묻지 않은 질문들을 감지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도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해 그녀의 걱정을 공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진의 존재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거의 익숙한, 반쯤 기억나는 꿈 같은 느낌이었다. 그걸로 충분해요, 박 여사. 고마워요. 가정부가 물러나자 그녀의 불승인이 공기 중에 거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남아있었다. 김준호는 이수진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동작은 세련되고 거의 연습된 듯했으며 이는 그녀가 길에서 보였던 이전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은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하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몰아쳤지만 부엌의 따뜻한 공간 안에서는 이상한 평화의 느낌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김준호가 민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함께 나누는 침묵의 단순한 위안, 인간적 연결에 대한 조용한 인정. 그들 중 누구도 이 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바로 기초를 흔들 사건들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드러내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다. 아침의 첫 빗줄기가 김저택의 설이 낀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들어 골동품 가구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폭풍은 지나갔고 뒤에는 순수한 눈의 담요를 남겼다. 그것은 정원을 겨울 원더랜드로 변모시켰다. 파란색 객실 안에서 이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일출이 하늘을 분홍색과 황금색 음영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밤 대부분을 방의 세부 사항을 거의 절박한 주의력으로 살펴보며 보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교한 몰딩을 따라 훑었고 오래된 책들의 등을 만졌으며 화장대 위에 있는 익숙해 보이는 오르골 표면을 스쳐 지나갔다. 각각의 물건은 그녀가 아직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들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복도를 통해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 즐거운 소리를 따라 이수진은 자신을 수연이의 방 밖에서 발견했다. 그곳에서 어린 소녀는 아침 식사 전에 눈사람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박 여사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이 완벽해요. 수연이가 간청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직 아이들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특유의 보탬이 있었다. 아침 식사부터 하세요, 아가씨. 박 여사가 고집을 부렸고 그녀의 어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님께서 가정부는 문간에 있는 이수진을 발견하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러나 수연이는 손님을 보고 얼굴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눈 보셨어요? 마법 같아요. 이수진은 아이의 열정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연이의 표정에서 무언가,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확실히 마법 같구나. 그녀는 동의했고 박 여사로부터 불승인의 시선을 받았다. 이수진 씨, 아침 식사는 20분 후에 메인 식당에서 제공될 거예요.
가정부가 뾰족하게 말했다. 물론 아직 저희와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말이에요. 이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수연이가 뛰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침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눈사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발요. 수연아,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이수진 씨는 아마 다른 일이 있으실 거야. 하지만 수연이는 이미 이수진을 그녀의 책장으로 끌고 가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 기다리는 동안 저한테 책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항상 이야기는 기다림을 쉽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민지에 대한 언급은 두 어른을 긴장시켰지만 수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달아해진 비밀의 화원 책을 꺼냈다. 이수진의 손이 책을 받아들 때 약간 떨렸고 그녀의 눈은 익숙한 표지에 머물렀다. 이건 내가 내 나이였을 때 가장 좋아하던 책 중 하나였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양각된 제목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나와 내 여동생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자신을 제지했다. 박 여사의 눈이 미완성된 문장에 좁아졌지만 수연이는 이미 그녀의 창가 자리에 올라가 기대에 차 옆자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수진이 읽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수연이의 주의를 사로잡는 음악적인 특성을 띠었다.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정확히 언제 멈춰야 할지, 어떤 캐릭터가 특별한 목소리를 받아야 할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페이지를 보지 않고도 특정 구절을 기억해냈다. 마치 그녀가 이 특정한 책을 수없이 많이 읽은 것처럼 보였다. 네가 화를 내면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돼. 이수진이 인용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익숙한 말에 약간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준호가 문간에 서서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문장이에요. 수연이가 발표했고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같은 이상한 멈춤과 함께요. 김준호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주의는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연아, 아침 식사하러 내려가렴. 나는 잠깐 이수진 씨와 대화를 나눠야겠어. 하지만 수연이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이수진 아줌마는 엄마의 모든 특별한 캐릭터 목소리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봐요. 그녀는 책의 앞표지를 넘겨 거기에 쓰여있는 무언가를 가리켰다. 비밀 메시지도 알고 계세요. 이수진은 갑자기 일어서며 거의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봐야겠어요.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어요. 어떻게 아셨죠? 김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목소리들,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박 여사는 수연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보호 본능이 분명히 깨어났다. 하지만 이수진의 주의는 수연이의 벽에 걸린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가 딸을 안고 있고 둘 다 일치하는 정원 모자를 쓰고 있으며 그들의 미소는 서로의 거울 이미지였다. 왜냐하면 이수진이 속삭였고 그녀의 침착함이 마침내 깨졌다. 민지와 나는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이 책을 함께 읽곤 했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목소리를 내고 메리와 콜린을 위한 새로운 모험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숙제를 해야 할 비 오는 날에 그 비밀 메시지를 썼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를 울리는 듯했다. 수연이는 어른들 사이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김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얼굴은 불신과 서서히 떠오르는 인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요구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수진은 어깨를 펴고 용기를 모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잡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제 말은 김민지가 제가 단순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준호 씨. 그녀는 제 여동생이었어요. 그 폭로는 김 가족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현실을 산산조각 낼 듯한 수정처럼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다. 창밖으로 순수한 눈이 계속해서 아침 빛 속에서 반짝였고 이 벽 안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마침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김준호의 서재는 항상 그의 성소였다. 세상의 혼돈을 깔끔한 스프레드시트와 투자 포트폴리오로 정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금 그가 마호가니 책장과 가죽 장정된 책들 사이를 서성이는 동안 그 조심스럽게 유지되던 질서가 그의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여동생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가 마침내 말하며 이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윙백 의자 중 하나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수진이 끼어들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우리의 이별로 인한 고통이 너무 깊었어요. 때때로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여전히 출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쉬워요. 서재의 창문을 통해 그들은 수연이의 즐거운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박 여사가 약속된 눈사람을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수진에게 물리적인 고통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눈은 눈 속에서 뛰노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끌렸다. 설명해 주세요. 김준호가 요구했고 그는 실제로 원하지 않는 수를 따랐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얇은 체인을 만졌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들은 동네의 다른 가족들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체면 유지에 집착했고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그를 따랐죠. 그들은 우리 삶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민지는 항상 완벽한 아이였어요. 전 과목 A 피아노 연주회, 교회 모임에서 자랑할 만한 딸이었죠. 나는 달랐어요. 더 반항적이고 그들의 기대에 순응하지 않으려 했죠. 내가 16살 때 우리 부모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이었나요? 김준호가 물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이 승인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완벽한 사회적 서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수진의 목소리가 멀어졌고 기억 속에 잠겼다. 그들은 나에게 최후 통첩을 줬어요. 관계를 끝내거나 떠나라고. 나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김준호는 눈살을 찌푸렸고 민지가 가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던 것을 기억했다. 그럼 민지는요? 그녀는 14살이었어요. 갑자기 언니가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내게 연락하려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죠. 이수진의 침착함이 약간 흔들렸다.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내 관계는 무너졌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 어떻게 어젯밤 그 벤치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된 것을 설명하나요? 김준호가 지적했고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 불일치를 감지했다. 이수진의 손이 다시 목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체인을 꺼내 반쪽짜리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를 보여주었다. 민지와 나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똑같은 목걸이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매의 마음이라고 불렀죠. 각 반쪽에는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김준호의 숨이 멎었다. 민지의 보석함에는 조심스럽게 비단에 쌓인 채로 똑같은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가 있었다. 그는 항상 그것이 감상적인 이유로 간직한 어린 시절의 장신구라고 생각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수진이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다. 마침내 그녀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저는 그녀의 떠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이 동네에 와서 어떻게든 그녀와 가까이 있고 싶어 했어요. 어젯밤에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가 살았던 곳 근처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중단시켰다. 박 여사가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엄격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김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한수 변호사님이세요. 긴급하다고 하십니다. 김준호는 이수진이 그 이름에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한수? 우리 가족 변호사? 그는 그 이상이에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우리 어머니의 오빠예요. 그리고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폭로는 연기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고 이미 압도적인 상황에 또 다른 복잡성의 층을 더했다. 김준호는 이수진과 기다리고 있는 전화기 사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연이의 삶도 재형성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박 여사가 의미 있게 목을 가다듬었다. 선생님, 이 변호사님이 꽤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뭔가 언급하셨어요. 김준호는 전화기에 손을 뻗었지만 수화기에 손을 대고 멈췄다. 왜 그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되죠, 이수진 씨?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처음부터 나와 민지를 분리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민지가 보호하려 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거예요. 밖에서 수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겨울 공기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서재 안에 커지는 긴장감을 전혀 모른 채였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가 아침 빛을 받아 반사되며 방의 어두운 판넬 위로 무지개 파편을 춤추게 했다. 마치 풀리기를 기다리는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 같았다. 김준호의 손이 전화기 위에서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맴돌았다. 그는 마침내 수화기를 들어올렸다. 이수진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몸 전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박 여사는 문 옆에 머물렀고 그녀의 호기심이 일시적으로 평소의 예의 바른 태도를 압도했다. 이한수 씨, 김준호가 인사했고 그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일찍 전화하시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김준호 군. 이한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선을 채웠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연습된 따뜻함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김준호는 서류를 넘기는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인식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이한수는 무대를 세팅하고 있었고 그의 권위적 위치를 확립하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정보인가요? 김준호가 물었고 그의 눈은 의자에 더욱 움츠러드는 것 같은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택 주변에 몇 가지 특이한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어젯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을 집으로 데려오셨다고 하더군요. 이한수가 의미심장하게 멈추었다. 민지의 과거와 놀랄 만큼 닮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민지의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에는 김준호의 턱을 긴장시키는 경고의 암시가 담겨 있었다. 제 집이 감시 중이라는 사실은 몰랐네요, 이한수 씨. 자, 이제 그만. 이한수가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가족의 법률 고문이자 민지의 삼촌으로서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특히 어린 수연이의 상속권에 관해서요. 이수진이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녀의 조카, 김준호는 깜짝 놀라며 깨달았다. 는 현재 약간 기울어진 눈사람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빨간 겨울 코트는 하얀 풍경 속에서 밝은 색깔의 점이었다. 당신의 걱정 어린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제 가정을 관리하고 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가 보기에는 잠재적인 위협을 집으로 초대한 것 같군요. 의심스러운 과거와 몽고메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 말입니다. 그녀가 민지의 여동생이라고 말하던가요? 혹시 그들이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 언급했나요? 김준호는 이수진이 창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숨결이 유리의 안개를 만들었다. 사실 당신이 전화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녀가 훔친 돈에 대해 말했겠군요. 위조된 서류들. 그녀가 가문의 이름에 거의 몰고 올 뻔했던 스캔들들. 아니요, 얼마나 놀랍군요. 이수진이 날카롭게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다. 그녀는 거짓말이라고 입모양을 만들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것에 대해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이한수가 제안했고 그의 어조는 거의 부성애적으로 변했다. 당신이 봐야 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민지가 이 불행한 상황에서 왜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증거들이죠. 김준호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사업 결정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정확성으로 선택지와 잠재적 결과를 평가했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내일 아침 내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9시예요. 완벽합니다. 이한수가 동의했고 아마도 너무 빨리 그랬다. 그리고 김준호 군, 당신의 손님이 그때까지 다른 숙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물론 수연이를 위해서죠. 김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선이 끊겼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이한수의 암시의 무게가 무거운 장막처럼 방에 가라앉았다. 박 여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이수진 씨의 짐을 꾸리기 시작할까요, 선생님? 아니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놀라게 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수진은 감사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보호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알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김준호가 말하며 창가에 있는 그녀 옆으로 가서 섰다. 상당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상황 통제력을 위협할 수 있는 누군가를 협박하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수연이가 또 다른 눈덩이를 굴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며 민지에 대해 생각했다. 내 안에는 많은 것들이었지만 절대 잔인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비밀을 간직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언급한 돈에 대해서 이수진이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절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한수가 우리 부모님의 사고 이후 가족의 재정을 통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가 민지와 재회할 수 있는 어떤 자원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중단시켰다. 수연이가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볼은 추위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빠, 이수진 아줌마, 제 눈사람을 보러 와요. 수염 아저씨처럼 만들었어요. 어른들은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대화의 무게가 아이의 열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들려 올려졌다. 수연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김준호는 그들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박 여사, 그가 말했고 여전히 불확실하게 문 옆에서 서성이는 가정부에게 돌아섰다. 파란 방을 장기 체류용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수진 씨는 우리가 이 상황의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 겁니다. 가정부의 입술이 불승인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수연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이수진의 손을 잡아 당겼다. 수염 아저씨 눈사람의 눈사람 가족을 만드는 걸 도와주실 수 있어요. 김준호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거나 아니면 이한수의 손에 곧바로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오후의 햇살이 김저택의 도서관을 통과하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수진은 잘 보존된 책들의 등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수연이는 페르시안 러그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손님에게 보여주겠다고 고집한 사진첩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박 여사는 문간 근처에서 맴돌며 자신이 임명한 수호자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엄격한 표정은 하루가 지나면서 약간 누그러졌다. 이것 좀 보세요. 수연이가 외쳤고 더 큰 앨범 중 하나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이건 엄마가 정원에 계신 거예요. 엄마는 항상 장미가 마법 같다고 하셨어요. 1년에 2번이나 꽃을 피우니까요. 이수진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사진을 만지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지는 사랑하는 장미들 사이에 서 있었고 넓은 책 모자를 쓰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가의 마법 장미, 그녀가 속삭였다. 사실 이건 매우 희귀한 품종이에요. 원래 장미 덤불은 할머니 엘레나의 정원에서 왔어요. 수연이가 흥분해서 말을 마쳤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박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관심이 유보사항에도 불구하고 피어났다. 김민지님은 그 장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으셨죠. 그건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수진이 기억에 빠져 부드럽게 말했다. 엘레나 할머니께서 직접 이 품종을 개발하셨지만 특허를 내지 않으셨어요. 가족만의 특별한 것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수연이와 박 여사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지와 저는 매년 봄 어머니를 도와 원래 장미 덤불을 돌보곤 했어요. 민지는 김준호 씨와 결혼했을 때 그 장미 가지를 가져갔죠. 수연이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민지가 아기 분도를 안고 있는 사진에서 멈췄다.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예요. 엄마는 항상 이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이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웃을 때 엄마랑 닮으셨어요. 특히 눈이요. 이수진은 눈물을 꾹 참으며 힘겹게 삼켰다. 민지와 나는 할머니에게서 눈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끔찍한 방향 감각도요. 그녀가 물기 어린 웃음과 함께 덧붙였다. 우리는 자주 우리 집 뒷마당에서도 길을 잃곤 했어요. 김민지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길을 잃는 경향이 있으셨죠. 박 여사가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 기억으로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몇 년을 사셨는데도 가끔 복대서 좌우를 헷갈리셨어요. 내가 부모님 정원에 미루에서 그녀를 구해내야 했던 횟수는 이수진이 말끝을 흐렸고 그녀의 반쪽 하트 목걸이에 손을 뻗었다. 그녀는 너무 좌절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수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메아리쳤다. 박 여사는 이 순간을 이용해 이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수진 씨, 오늘 아침에 대해서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수진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저는 그걸 존중해요. 네, 가정부는 이미 완벽하게 깨끗한 앞치마를 매만졌다. 김민지님은 무엇보다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녀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색한 순간은 수연이의 귀환으로 중단되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가 특별한 날에만 이걸 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이 충분히 특별한 것 같아요. 이수진은 수연이가 탁자 위에 상자를 놓자 숨을 들이쉬었다. 오르골, 30년 만에 처음 보는군요. 할머니 것이었대요. 수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뚜껑을 열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수연이는 그 노래를 따라 허밍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저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마법처럼 작용하는 자장가라고 하셨죠. 그건 우리에게 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수진이 속삭였다. 우리는 여기에 보물들을 숨겼어요. 민지와 나. 부모님이 찾기를 원하지 않는 작은 것들, 사탕 포장지, 비밀 쪽지들, 말린 꽃들. 수연이의 눈이 커졌다. 아직도 안에 뭔가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벨벳 안감 아래에 숨겨진 칸막이에 손을 뻗어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냈다.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수연아, 아마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수연이는 이미 봉투를 열었고 어린 시절의 사진들 뭉치를 드러냈다. 사진들은 두 어린 소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 명은 민지의 익숙한 얼굴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분명히 이수진이었다. 정원에서 놀고 눈사람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똑같은 하트 목걸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을 기억해요. 이수진이 말하며 한 사진을 가리켰다. 민지가 앞니를 막 잃었을 때예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기를 고집했죠. 빠진 이가 어른이 되는 증거라고 말했고 그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을 때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날아갔다. 박 여사가 그것을 주워들었고 그녀의 눈이 읽으며 커졌다. 편지네요. 이수진 씨 앞으로 쓰여 있어요. 김민지 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오르골의 부드러운 멜로디를 제외하고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고 여동생의 우아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언니를 찾고 우리 가족의 진실을 김준호 씨에게 말할 용기를 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를 갈라놓은 거짓말들이 매일 나를 짓눌렀어요. 언니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오르골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칸막이 아래를 보세요. 그리고 제발 더 일찍 용감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사랑을 담아. 민지 이수진이 고개를 들자 박 여사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연이는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이수진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제 생각에는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김준호 선생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김준호의 서재는 일종의 전쟁실이 되었고 오르골은 그의 책상 중앙에 소중한 유물처럼 놓여 있었다. 저녁빛이 창문을 통해 필터링되어 모인 얼굴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준호는 긴장되어 있지만 집중하고 있었고 이수진은 손가락이 오르골의 화려한 표면 위를 맴돌고 있었으며 박 여사는 함께 있기를 고집했고 수연이는 여러 번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노는 것을 거부했다. 민지가 두 번째 칸막이를 언급했어요. 김준호가 말하며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난 어떤 명확한 메커니즘도 보이지 않아요. 이수진은
오르골 가장자리를 따라 조각된 장미들을 만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함으로 움직였다. 민지와 나는 어릴 때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원래 할머니의 상자였고 할머니는 퍼즐을 좋아하셨죠. 그녀는 특정한 순서로 3개의 꽃을 눌렀고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첫 번째 칸막이의 거짓 바닥이 들리며 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을 드러냈고 그곳에는 조심스럽게 보존된 문서들이 가득했다. 김준호가 그것들의 손을 뻗었지만 이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들을 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해요. 민지는 모두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든 민지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하루 동안 그는 이수진과 민지 사이의 유사점을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단순히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 말하는 방식, 심지어 긴장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공통된 습관까지. 함께 그들은 내용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서는 20년 전 그들 부모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로 두 자매를 위해 설립된 신탁 기금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수진의 손이 그것을 읽으며 떨렸다.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한수는 사고 이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가족 재산이 민지의 교육비로 갔다고요. 다음으로 나온 것은 1년의 은행 명세서로 이한수가 수탁자로서 승인한 이수진의 신탁 기금에서 정기적인 인출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래는 이수진이 사라진 시기를 전후로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가 당신의 계좌에서 횡령을 하고 있었군요. 김준호가 말했고 그의 비즈니스 감각이 빠르게 패턴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없애야 누구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unusually 조용했던 수연이가 갑자기 서류들 사이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가리켰다. 보세요. 또 다른 사진이에요. 그것은 두 자매 모두 본 적 없는 사진이었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들의 부모가 정원 파티에 있는 모습이었다. 뒷면에는 그들의 어머니의 필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은 자존심보다 강하단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박 여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민지님이 한 번 삼촌의 가족 재정 관여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녀는 그것에 대해 트러블해 보이셨어요. 그녀가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수진이 말하며 더 많은 문서들을 꺼냈다. 이것들은 그녀가 나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보내지 않은 것들이죠. 그녀는 이한수를 조사하고 있었고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가 그녀의 노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지 두려워했어요. 김준호가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어 소리내어 읽었다. 사랑하는 언니, 마침내 이한수가 한 일에 대한 증거를 찾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고는 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그의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편리한 스케이프고이트였을 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조작했고 우리 가족을 서로 등지게 만들었어요. 모두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약속해요. 편지는 민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수연이가 이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엄마가 가끔 그렇게 슬퍼하셨던 거예요. 언니가 보고 싶어서요. 이수진은 조카를 부드럽게 안았다. 내 어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수연아. 그녀는 부서진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 이 문서들은 김준호가 말하며 practiced efficiency로 그것들을 정리했다. 이한수의 사기를 증명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그는 싸울 거예요. 그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데 수년을 보냈으니까요. 그는 이미 시작했어요. 박 여사가 끼어들며 아침에 전화를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항상 너무 스무스했어요. 실례지만 선생님, 저는 김민지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김준호가 시계를 확인했다. 이한수와의 미팅이 12시간 후에요. 그는 자신만의 증거와 자신만의 베르시온의 사건들을 준비해 올 거예요. 오게 하세요. 이수진이 말하며 똑바로 섰다. 저는 20년 동안 그의 거짓말에서 도망쳐 왔어요. 민지는 이 싸움을 혼자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녀는 서재에 모인 unlikely한 동맹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매형, 조카, 심지어 한때 의심스러워했던 가정부까지.
이제 우리는 진실이 우리 편이에요. 수연이가 이모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사진들을 오르골에 다시 넣어도 될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게 자장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엄마와 언니가 부르곤 했던 거요. 이수진이 방의 그랜드 피아노에 앉자 수연이가 그녀 옆에 앉았고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들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김준호는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딸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모에게서 민지의 영혼을 보았고 그의 라테 아내에게 사이렌트한 약속을 했다. 내일 그들은 함께 이한수를 직면할 것이고 이번에는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것이다. 박 여사는 디스크리틀리 눈물을 닦으며 아침의 컨프런테이션을 위해 문서들을 모으고 정리했다. 밖에서는 겨울 해가 졌지만 서재 안에서는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서서히 치유되는 가족의 따뜻함, 마침내 빛으로 나오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의 따뜻함. 김투자회사 사무실은 서울 도심의 세련된 고층 빌딩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래로 눈 덮인 도시의 정형을 볼 수 있었다. 꽁꽁 언 아침 정확히 8시 45분, 김준호는 그의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이수진은 그의 오른쪽에 조심스럽게 위치해 있었다. 오르골에서 나온 증거들이 그들 앞에 꼼꼼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각 문서는 투명한 슬립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수진이 물었고 빌린 정장 재킷을 애젓했다. 박 여사가 밤새 수선한 민지의 옷 중 하나였다. 이한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의 대답은 비서의 목소리로 인터컴을 통해 중단되었다. 이한수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선생님. 15분 일찍 오셨네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김준호가 대답했고 이수진과 노잉 시선을 교환했다. 이한수의 얼리 도착은 전형적인 파워플레이였다. 그들을 오프가드로 잡으려는 시도였다. 이한수는 겨울 폭풍처럼 사무실로 휩쓸고 들어왔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monthly 급여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차콜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은발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의 미소는 프랙티스되고 차가웠다. 그는 방패처럼 움켜쥐고 있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준호 군, 그가 따뜻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눈이 이수진에게 닿자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이것이 가족 모임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앉으세요, 이한수 씨. 김준호가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제의 가족 문제에 대해 꽤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직접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한수는 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그의 서류 가방을 배리어처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군요. 제가 언급했던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꽤 일루미네이팅하다고 생각할 certain indiscretions에 대한 증거들이요. 그 서류 가방을 열기 전에 김준호가 스무드리 끼어들었다. 우리도 공유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 세트를 책상 위로 밀었다. 이것들은 20년 전 그들의 부모님이 설립한 민지와 이수진 양쪽을 위한 신탁 기금 문서들입니다. 당신이 수탁자로 listed 되어 있군요. 이한수는 그 서류들을 바르리 힐끗 보았다. 오래된 역사죠.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수진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라싱 심장에도 불구하고 스테디했다. 이 은행 명세서들은 제 신탁 기금에서 시스테마틱한 인출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졌다고 말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인출이요. 당신이 승인한 인출들이에요, 이한수 씨. 이한수의 턱에 근육이 경련했지만 그의 미소는 고정된 채로 있었다. 네가 사라졌잖아, 이수진아. 가족을 버리고 동네 건달과 도망갔지. 모든 재정적 결정은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 가족의 최선의 이익이라고요. 김준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또 다른 문서를 앞으로 밀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민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의뢰한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가족 계좌의 불일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불일치가 당신에게로 이어지는 것 같더군요. 처음으로 이한수의 침착함이 약간 흔들렸다. 민지는 혼란스러워했어. 감정적이었지. 그녀는 항상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했어. 마치 그녀가 당신이 수년간 두 자매의 계좌에서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처럼요. 김준호가 압박했다. 아니면 그녀가 당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이수진의 실종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처럼요. 이한수의 손이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당신은
가족 재정 관리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김준호 씨.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억눌린 감정으로 흔들렸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등을 돌리게 했고, 당신이 실제로 가져간 돈을 내가 훔쳤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절도를 숨기기 위해 20년 동안 민지와 나를 떼어놓았죠. 나는 민지를 보호했어. 이한수가 날카롭게 말했고, 그의 가면이 마침내 깨졌다. 너로부터, 너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네가 우리 가문의 이름에 가져올 스캔들로부터. 내가 한 모든 일은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아니요,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고 민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한 거예요. 민지는 결국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가족의 법률 업무를 계속 통제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거군요. 이한수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나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이것들은 근거 없는 비난이에요. 나는 이수진의 범죄 이력,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그녀의 시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위조품이죠.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마치 당신이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그들로부터 훔쳤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들처럼요. 민지는 당신의 기록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어요. 김준호도 일어섰고 그의 키 우위는 미묘하지만 분명했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한수 씨. 당신은 가족의 법률 고문직에서 사임할 겁니다. 당신이 횡령한 모든 자금에 대한 전체 회계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증거를 당국에 넘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할 겁니다. 감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한수가 씩씩거렸다. 스캔들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소중한 수연이를 포함해서요. 이것이 그녀의 상속권, 그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연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 겉모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은 부정에 맞서 함께 서는 것이지 거짓된 유산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덮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신중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복잡성, 법적 영향. 실제로 이수진이 일어서서 김준호 옆으로 가며 말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민지는 당신이 한 일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협력함으로써 약간의 품위를 지키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검색에 직접 설명하고 싶은지 뿐이에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를 울리는 듯했다.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눈송이들이 과거에 춤추는 기억처럼 유리에 부딪혔다. 이한수는 그들 사이를 바라보며 계산과 패배가 그의 눈에서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오늘 안으로 사직서를 당신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회계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주일 들이죠.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 여사가 이미 새로운 가족 변호사를 주선했습니다. 정현국 변호사를 아시나요? 그는 김 가문의 계좌를 검토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어 하더군요. 이한수는 그 이름에 움찔했다. 정형국의 회계 감사 능력은 서울 법조계에서 전설적이었다. 더 이상 말없이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고 그의 서류 가방을 버려진 방패처럼 뒤에 남겨두었다. 문이 그의 뒤로 닫히자 이수진의 침착함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월 후에 김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우리는 많은 치유를 해야 해요, 가족으로서.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며 도시를 새하얀 담요로 덮고 있었다. 민지가 사랑했던 장미처럼 1년에 2번 꽃을 피우듯이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온다. 이한수의 퇴장 이후 며칠 동안 김저택에는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민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저택의 복도를 채웠던 무거운 침묵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대신 수연이의 웃음소리가 방들을 울리며 새로 찾은 이모와 시간을 보내는 소리로 채워졌다. 이수진의 존재는 오래된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고 슬픔 대신 미소를 가져오는 기억들을 깨웠다. 특히
햇살 가득한 어느 오후, 이수진은 민지가 사랑했던 정원에 서서 겨울 덮개 아래 휴면 중인 장미 덤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수연이는 그녀 옆에서 보은 채하며 민지의 소지품들 사이에서 발견한 낡은 가죽 장정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가 장미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 적으셨어요. 수연이가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는 각각의 장미가 자신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흰 장미들은 수줍어하고 엑스트라 차례가 필요하지만 빨간 장미들은 대담하고 강하대요. 이수진은 미소 지었고 민지가 꽃들을 돌보는 것을 지켜보며 보냈던 수많은 여름 오후를 기억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 심지어 가시에서도 말이야. 김준호가 정원 문간에 나타났고 김민지가 시작한 전통인 정원 계획 세션을 위한 따뜻한 핫초코 머그잔들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수연이가 적절한 정원 리프레시먼스가 필요하다고 고집했어요. 그가 설명하며 트레이를 돌 벤치 위에 놓았다. 엄마가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수연이가 matter of factly하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그잔을 받아들었다. 엄마는 핫초코가 꽃들을 더 잘 자라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수진은 수연이의 머리 위로 김준호와 눈을 마주쳤고 이해의 순간을 공유했다. 민지의 존재는 이런 작은 의식들, 그녀가 딸에게 전해준 이 작은 지혜의 조각들 속에 everywhere였다. 그들을 하운팅하는 유령처럼 느껴지는 대신 이 기억들은 이제 선물처럼 느껴졌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생각해봤는데요. 김준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수연이가 중요한 것이 올 것이라고 배운 특별한 톤이 있었다. 동쪽 윙의 객실들이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곳은 자체 정원 출입구가 있고 아침 햇살이 그림 그리기에 완벽해요. 이수진이 핫초코에서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김준호 씨, 저는 도저히 당신은 가족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인터럽팅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요. 민지도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수연이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이수진 이모가 여기 계속 계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요? 그녀가 원한다면요. 김준호가 대답했고 이수진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물론 방들은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색상을 고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수진의 손이 머그잔 주위에서 떨렸고 그녀는 그들 사이를 바라보았다. 조카의 희망에 찬 얼굴, 김준호의 조용한 확신. 그 순간 그녀는 민지가 그에게서 보았을 것을 보았다.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비범한 친절함과 이해력을 가진 남자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 제안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압도되었다. 네 하세요. 수연이가 필리듯하며 그녀의 핫초코를 버리고 이모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우리는 매일 밤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봄에는 장미 가꾸는 걸 도와주실 수 있고 수연아, 김준호가 부드럽게 딸의 엔투지아즘을 인터럽트했다. 이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 하지만 이수진은 이미 눈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비온 뒤에 햇살처럼 미소가 번졌다. 아네츠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 다음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박 여사는 주방 창문에서 디스크리트리 지켜보다가 작은 미소를 짓고 다시 그녀의 일로 돌아갔다. 가정부는 지난 며칠 동안 가족의 역학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수연이의 악몽이 줄어들었고 김준호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민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침묵하고 있던 그랜드 피아노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황금빛 조명이 정원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일 때 이수진은 수연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김준호는 그의 페이보리트 안락 의자에서 그들이 간단한 듀엣을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손이 함께 건반 위를 움직였다. 엘리제를 위하여 이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번에는 상실의 무게를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셀러브레이션처럼 느껴졌다. 보존된 기억들, 재회한 가족, 마침내 시작된 치유의 셀러브레이션. 엄마가 이걸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수연이가 confidently 선언했고 마지막 음들이 사라지자 이수진의 어깨에 기대었다. 엄마는 항상 음악이 마음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수진은 조카를 꼭 안았고 방 건너편의 김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내 어머니는 매우 현명하셨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 서로를. 황혼이 정원 위로 내려앉으며 민지의 잠자는 장미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그들 셋은 함께 앉아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다. 김저택은 이제 달랐다. 더 이상 기억의 박물관이 아니라 새로운 장들이 쓰이고 있는 집이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엮여 아름답고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두 번 피는 장미들처럼 봄은 그해 일찍 찾아왔고 마치 자연 자체가 김저택 내의 변화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한때 먼지만 쌓여가던 잊혀진 방들의 집합이었던 동쪽 윙은 이수진의 세심한 손길 아래 변모했다. 무거운 빅토리아 시대 벽지들은 부드러운 블루와 따뜻한 크림색으로 대체되었고 이제 큰 창문들은 덮개 없이 서 있어 방해받지 않고 햇살이 들어올 수 있었다. 수연이는 그녀만의 특유의 열정으로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모든 디테일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녀의 최신 걸작, 이모를 위한 핸드페인티드 환영 사인, 이 프라우드리 복도에 걸려 있었고 약간 크로켓한 글자들이 라인보우색으로 이수진의 집이라고 스펠링하고 있었다. 이 특별한 아침, 이수진은 그녀의 새 거실에 서 있었고 주위에는 그녀가 수년간 모은 소지품들이 담긴 반쯤 언팩된 상자들이 있었다. 각 물건은 그녀의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것은 쓰라리고 어떤 것은 달콤했지만 모두 그녀를 집으로 이끈 길의 일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떠돌이 시절에 간신히 구할 수 있었던 오래된 사진첩의 등을 쓰다듬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렸다. 그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고 지난 몇 주 동안 increasingly 빈번해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수진에게 한 잔을 건넸다. 그저 기억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가 인정했고 감사하게 커피를 받았다. 이상해요. 오랫동안 나는 뒤돌아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각각의 기억이 마침내 함께 맞춰지는 퍼즐의 조각 같아요. 김준호는 창가의 새 안락의자 중 하나의 자리를 잡았다. 이 vantage 포인트에서 그들은 민지의 정원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겨울에 지친 땅에서 첫 생명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수연이는 이미 그녀의 고무장화를 신고 바깥에 있었고 박 여사의 지시를 조심스럽게 따르며 봄 식재를 위해 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지는 당신이 방들의 한 일을 좋아했을 거예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항상 이 윙에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수진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여동생이 잊혀진 것들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졌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부서진 것들에서도, 특히 부서진 것들에서요. 우리 가족처럼요? 김준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 이수진이 대답했고 창가로 가서 서 있었다. 그래도 부서진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변화했다고 해야 할까요? 민지의 장미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아래 정원에서 수연이는 계절의 첫 푸른 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엑사이티드된 찰리 박 여사를 더 가까이 끌어들였고 가정부의 우수활한 스탄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싹들을 살펴보았다. 어제 뭔가를 찾았어요. 김준호가 말하며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우리가 민지의 서재를 정리하는 동안요. 그는 약간 노란색으로 변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 안에 타켓되어 있었어요.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앞면에는 민지의 우아한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파티 드레스를 입은 두 어린 소녀가 서로를 안고 있고 일치하는 하트 목걸이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 날을 기억해요. 이수진이 속삭였다. 우리 부모님의 20주년 결혼기념일 파티였어요. 민지는 앞니가 빠져서 너무 걱정했지만 미소 짓기를 거부했어요. 빠진 이가 어른이 되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했죠. 뒷면을 읽어보세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엔커리지했다. 이수진은 사진을 뒤집었고 여동생의 월츠를 읽으며 새로운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나는 용기를 내어 언니를 찾고 우리 가족의 진실을 김준호에게 말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를 갈라놓은 거짓말들이 매일 나를 짓눌렀어요. 언니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오르골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칸막이 아래를 보세요. 그리고 제발 더 일찍 용감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사랑을 담아. 민지. 그녀는 결코 페이트를 잃지 않았어요.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가장 어두워 보일 때도 그녀는 진실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믿었어요. 이수진은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그녀의 새 거울 프레임에 타끗했다. 그녀가 옳았어요. 모든 면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인터럽티드 했다. 수연이가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정원 장화가 새 카펫에 진흙 자국을 남기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수진 이모, 박 여사님이 장미들이 깨어나고 있대요. 와서 보세요. 함께. 그들은 수연이를 따라 정원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는 실제로 조심스럽게 관리된 덤불들의 작은 초록 본고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이미 민지가 맹세했던 특별한 퍼틸라이저 혼합물을 준비했고 그 레시피는 그녀의 정원 일기장에 carefully 보존되어 있었다. 내 어머니는 장미가 사람과 같다고 말하곤 했어. 이수진이 수연이에게 말했고 유망한 싹들의 무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번성하기 위해 적절한 돌봄과 자유의 조합이 필요하대. 우리 가족처럼요? 수연이가 물었고 그녀의 아버지의 earlier 질문을 운찬리한 perception으로 에초했다. 이수진은 딸 뒤에 protectively 서 있는 김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그의 머리카락의 은빛 가닥을 잡아 민지가 가장 좋아하던 하루 중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정확히 우리 가족처럼 그녀가 부드럽게 동의했다. 그들이 함께 정원에서 일하며 따뜻한 흙에 손을 담그고 있을 때 이수진은 민지의 존재를 ever보다 더 강하게 느꼈다. 상실의 그림자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로, 슬픔과 치유 사이에, 부서진 조각들과 새로운 성장 사이의 다리로. 두 번 피는 장미들은 곧 다시 한번 정원을 변모시킬 것이고 그들의 미스테리어스한 주기는 second chances와 심지어 가장 깊은 마음의 겨울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민지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수진이 그 운명의 겨울밤에 눈 속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김준호가 발견한 지 1년이 지났다. 한때 상실과 침묵의 기념비였던 김저택은 이제 생명과 웃음으로 가득 찬 활기찬 집으로 변모했다. 이 특별한 저녁, 정원은 장미 덤불 사이에 매달린 작은 조명들로 빛나고 있었고 시즌의 두 번째 개화를 축하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수연이의 9번째 생일 파티였지만 그것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가족의 축하, 진실의 축하, 치유의 축하. 정원 테이블들은 민지가 사랑했던 장미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들의 독특한 더블 블루밍 품종이 다가오는 가을을 무시하는 듯한 스펙타큘러한 색상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박여세에게 마지막 리프레시먼스를 어레인지하며 코멘트했다. 민지는 항상 그들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죠. 롱신스 그녀의 이니셜 의심을 버린 가정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김민지 님이 이걸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집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원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이의 학교 친구들, 김준호의 뷰시네스 동료들, 심지어 이한수가 남긴 리걸 메사를 풀어내는데 도움을 준 정현국 변호사도 있었다. 전 가족 변호사는 조용히 보상을 하고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으며 그의 그림자들도 함께 가져갔다. 수연이는 김가의 마법 장미와 완벽하게 매칭되는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다팅하며 occasionally 꽃들의 special qualities에 대해 enthusiastic한 설명을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 공유하며 멈추곤 했다. 우리 가족과 같아요. 그녀가 proudly 말하곤 했다. 항상 더 강하게 돌아와요. 김준호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난 후 그날 저녁 늦게 피아노 옆에서 이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연주하지는 않고 가볍게 건반을 타우칭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착용한 반쪽 하트 펜던트가 정원의 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다. Penny for your thoughts. 그가 물었고 벤치에 그녀 옆에 앉았다. 이수진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언쉣 눈물로 빛났다. 그저 민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를.
정원에서 수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박 여사가 그녀가 펄렌 장미 꽃잎들을 프레싱하기 위해 모으는 것을 돕고 있었다. 민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또 다른 전통이었다. 황금빛 저녁빛이 창문을 통해 필터링되어 피아노 건반 위에 패턴을 만들었고 그것은 판톰 멜로디와 함께 춤추는 것 같았다. 어제 오르골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수진이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우리가 어릴 때 발견하지 못했던 칸막이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작고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고 그 가장자리는 나이로 인해 부드럽게 마모되어 있었다. 김준호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치는 동안 더 가까이 기댔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분명히 아이들이 그린 장미로 가득 찬 정원에 있는 두 소녀의 모습이었다. 아래쪽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원한 자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와 내가 이것을 그린 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날이었어요. 이수진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것을 오르골의 티맥 찹수레처럼 묻었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베스트 프렌드일 때 파내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왔군요. 김준호가 관찰했다. 마치 당신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처럼요. 발소리 소리가 그들을 인터럽티드 했고 수연이가 방으로 부스트했다. 그녀의 드레스 햄은 약간 진흙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빠, 이수진 이모,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보세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미 본고리가 들려 있었고 완벽하게 형성되었지만 코로링이 우누수알했다. 꽃이 핀 흰색과 분홍색이 미묘하게 블렌드되어 대리석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박 여사님이 이건 Natural Variation이라고 하셨어요. 수연이가 breathlessly 설명했다. 때로는 장미들이 당신이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생각할 때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놀라게 할 수 있대요. 이수진은 김준호와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다. 네, 어머니가 그걸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녀가 말하며 수연이를 따뜻한 엠브레이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항상 가장 좋은 선물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라고 말했어. 그날 밤 늦게 수연이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기로 여전히 그녀의 파티 드레스를 입은 채로 설득된 후 이수진은 혼자 정원에 서 있었다. 저녁 공기는 시원했지만 춥지는 않았고 두 번 피는 장미들의 달콤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녀는 그녀의 반쪽 하트 펜던트를 만졌고 이제 수연이의 침대 옆에 걸려있는 매칭 피스를 생각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탱지블리한 링크였다. 김준호가 조용히 그녀와 합류했고 저녁의 칠에 대비해 쇼를 제공했다. 그것은 민지가 가장 좋아하던 것 중 하나였고 부드러운 캐시메레였으며 오리지널 김가의 마법 장미의 정확한 샤데였다. 이수진이 그것을 어깨에 두르자 그녀는 여동생의 사랑에 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집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요. 김준호의 대답은 이수진의 부드러운 갓페에 의해 인터럽티드 되었다. 거기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그들은 수연이의 우누수아란 꽃을 만들어낸 장미 덤불에 수십 개의 작은 본고리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은 같은 대리석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 흰색과 분홍색이 기억과 희망처럼 과거와 미래처럼 상실과 사랑처럼 쉴렛되어 있었다. 민지가 한 번 내게 말했어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은 그녀의 두 번 피는 장미와 같다고. 예상된 패턴을 따르지 않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항상 다시 꽃을 피울 방법을 찾는다고. 그들이 제너레이션스 동안 그들의 가족이 돌봐온 정원에 함께 서 있을 때 자연의 우수한 룰렛에 디파잉하는 장미들에 둘러싸여 이수진은 마침내 컴플리트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과거에 부서진 조각들은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형되었고 마치 그들의 최신 가족 유산이 될 대리석 패턴의 장미들처럼 결국 민지는 all along 옳았다. 사랑은 그들의 특별한 장미들처럼 한계를 모른다. 그것은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며 부서진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겨울밤을 가능성의 정원으로 바꾼다.